제2부 패널 종합토론회 좌장이신 문영춘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부 판넬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문영치입니다. 네, 저희 판넬 세션에는 모두 8분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철 박사님,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신약개발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동호 단장님 조금 전에 톡 해주셨고요. 예, 보건복지부의 정은영 팀장님. 네, 그 신학개발연구조합센터의 여재천 전무님. 저기 아주대학교 학장님 맡고 계신 이범진 학장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일부 세션에서 톡을 해주신 정원태 전무님. 네, 마지막으로 저기 산업보건진흥원에 계신 정윤택 단장님. 예, 오늘은 그래서 저기 지금 한국제약 100년 글로벌 시장 진출 맞춤 전략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업에 계신 분도 있고 정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역할이 있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우리 과연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 혹은 의료계, 대학, 연구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약 한 25분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인더스트리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 한 20분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 대학 이렇게 함께 일하는 연구소 이런 그쪽으로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기업에 계신 정원태 전무님. 예. 된 거예요. 이제 온 나라가 이제 창조 경제를 하자, 뭐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뭘 창조로 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조해내는 거에 뭐 아전인수격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약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만큼 좋은 게. 그래서 무슨 저 조선소가 없으면 배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저 반도체 공정 기술이 없으면은 스마트폰도 이게 아니고 제약 산업은 자본 산업도 아니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산업도 아니고 오로지 지력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하면 얼마든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면은요, 작년에 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책은 좀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책인데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0년도 넘은 책인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존 나이스빗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 그 창조 경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 양반을
부부지간에 청와대로 이렇게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9월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마 물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면 창조 경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양반 대답이 그거는 정부가 하지 말고 기업이 하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이따가 뭐 정부의 역할도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양반이 또 그렇게 무뚝뚝하게 얘기를 하고 좀 미안했는지 어린아이의 상상력에다가 노인의 지혜를 결합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제약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그게 막 치기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뭐 하면은 실수하고 하면은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업은. 그래서 노인의 그러한 그 경험, 그다음에 지혜, 이런 것도 잘 결합해서 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반 얘기가 이제 제약산업이 귀담아 들을 그런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진짜 뭐 제약입국, 보건보국 수준까지 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린이 같이 참 상상력이 많은,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노인과 같이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제약 산업을 잘 활성화하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 연구조합에 계신 여재천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생명공학 정책 포럼하고 그리고 오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책 포럼에서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을, 또한 궁극적으로는 제약 산업을, 그 다음에는 제약 기업과 바이오테크 기업을 국가 BT 코드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육성하는 게 좋은가, 글로벌 시장을 우리 제약 산업이 어떻게 진출하면 좋은가, 신약 개발에 중심을 두고 뭔가 R&D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새 다부처란 용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데, 다부처 간에 협업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가지 P를 강조드렸습니다. 첫째가 policy,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세 번째는 프로젝트. 그래서 policy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글로벌 선진 국가들은 신약 개발, 보건 의료를 지원하게 돼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번이 바뀌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R&D가 지원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에 따라서 바로 기업이 요구하는, 때로는 헬스케어가 요구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자원의 알로케이션을 해가지고 적당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고, 필요한 임상비가 많으면 임상비 쪽에, 필요한 기초 원천기술 분야가 필요하면 그쪽에 R&D를 투자할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산업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제약산업의 발전은 혁신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 전체 제약산업을 꼭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중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혁신이란 걸 잘못 이해했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디벨로프먼트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개념에 우리 기업들이 활동을 못할 때 우리는 그 기회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요. 오로지 R&D의 투자를 몇 % 이상을 한다,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이거는 벤처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큰 기업과 때로는 혁신성으로 똘똘 뭉친 중소제약사 내지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정책이 이끌어지는 것이지 어떤 혁신적인 특정한 통계에 의해서 그 수준 이상의 지원과 그 이하의 지원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면 다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이 아이디어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용어를 저희가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정윤택 단장님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그때 여러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계적인 R&D의 퍼센트 내지는 신약 개발만 하는 기업에 국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약가 지원 정책은 항상 어느 나라나 제네릭을 중심으로 보험 재정의 분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선배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한약만 하더라도 세계화, 표준화 등등 굉장히 외치면서도 그게 어렵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제약은 그 전서부터 많이 고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많이 뭐 예를 들어 키워드 중에 글로벌화라는 키워드만큼은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성과도 좀 주식 많이 내고 있는 분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10% 미만이었던 부분들이 점차 확대돼서 지금은 이제 정은태 전문께서 10% 내라고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상향된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큰 건들이 한 5개, 그리고 해외 쪽에 그 임상되는 파이프라인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플로어나 우리 지금 현장에 뛰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같이 고민하고 특히 이제 기업분들이 노력을 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이제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과는 달리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이는, 그리고 좀 언젠가는 진짜 석세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씩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플로어에서 그 질문한 거 의도를 보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시겠죠. 제가 아까 20여 년 전에 신약에 대해서 똑같은 그 환경을 얘기했죠. 당장 신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어서 국내 신약도 어쨌든 20개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또 의약 분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체제 변환을 할 때 제너릭 베이스에서 글로벌보다는 내수 시장 안전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2000년에 의약 분업할 때 김원길 장관도 흔한 제너릭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들에게 제너릭 카피를 하나를 해야 국민 재정 안정화라는, 그래서 제약 산업이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국내 시장을 안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많은 인프라가 구축돼 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국내가 또 안정됐으니까 또 다른 도약의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고, 단지 액션 플랜 자체가 보다 요즘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그 키워드 자체는 계속 20여 년이든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환경이나 시대적, 국가적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액션 플랜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는 그런 뜻에서의 변화지, 그 자체가 뭐 용어가 반복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앞으로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하나의 그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 1분만 말씀드리면은 요새를 비등하는 비등점에 저는 비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거쳐온 많은 경험과 그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이제 시점에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 키워드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폴 얀센 박사가 그랬습니다. 신약 개발은 브레이크스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를 항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오직 미션은 하나예요. 글로벌 신약 개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진, 지금 이범진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갖춰진 그 시기에 온 것이고요. 개량 신약에 있어서도 글로벌 혁신 개량 신약을 논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극히 일부지만 First in Class에 대한 관심도가 한 10몇 개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First in Class 있는 신약 개발도 지금 우리가 그 가치를 논하고 기업의 전략으로 특정한 몇몇 회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연구소가 집중 주력을 하겠다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고해야 할 부분들이 제도라든지 자금력 이런 건데, 자금력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건을 갖춰주는 자금력이고 R&D에 대한 연구비 지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 국장님이요. 투자에 대한 거를 늘려주겠다. 어떤 투자냐? 펀드를 조성해 주겠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민간 펀드든 정부 펀드든 간에 전체적인 여건을 많이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은 거기에 지금 주도가 돼서 하고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이 패널 하기 전에 우리 정 단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걱정 근심하지 말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쭉 목표되었던 부분이 이제 20년 흐르고 30년 흐르니까 이제 비등하기 전이다. 우리 같이 아는 선수끼리 함께 뒤처지는 거 끌어주고 앞에서 리드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우리가 문제점이 많다는 건 이해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힘들긴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제약협회 신임 이사장분 가셨지만은 좀 이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제약협회에서 매출 대비 R&D 비용을 최소한 뭐 10% 이상 되는 회사만 회원사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체 내부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좀 제약협회가 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좀 더 기업의 오너라든지 CEO가 최선의 R&D를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이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약 지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30년 동안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지내왔다는 걸 동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축적된 지식이 많이 없었다는 게 하나, 출발점에서 보면. 그 다음 지난 20, 30년간 쌓여진 축적된 게 있어서 이제 조금 움직일 만한 시점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내 그 의약품 가격 정책에 따라서 회사의 오너들이 이제는 R&D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아마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일 달라진,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까 지원을 발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쉬운 돈이 많습니다. 저희 본부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과제를 다 내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하는 금액에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많이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원금에 제한이 있더라도 쉽게 딸 수 있는 돈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언 드리는 거는, 앞으로 신약 개발은 정말로 국가가 하고 싶으면 어떤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로 모아서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과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과제를 육성하고 만들어가는데 전체 동력이 다 움직이지 않으면 개별 회사가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별 회사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고, 정부도 또 그렇게 지원을 하면 이제 한 몇 년 내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화제 자체가 워낙 핫한 거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벌써 5시 54분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바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대답할 게 많이 있는데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기업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정부는 과연 어떤 걸 지금까지 아까 이동호 단장님께서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고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또 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안 하신 이제 보건복지부에 계신 정은현 팀장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불려나온 기분이 들고요. 저희가 제약산업팀이 2012년 8월 1일자로 시작이 돼서 사실 아까 어떤 플로어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복지부에 입사할 때 92년도에 입사를 할 때 처음에 저희가 신약개발 R&D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업무를 그걸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여러 과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8월 1일자로 제약산업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참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또 약대를 나오고 약사로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일 잘하고 있었는데 또 제약산업팀에 가서 야, 이거 갑자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욕먹을 짓을 내가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보다 제가 느끼는 어떤 소명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죄송했던 거는 과연 제가 살면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런 고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떤 산업이란 측면을 그 모든 그 정책들에 다 담아가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그 파마 2020에 담았던 비전을 실현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도 느꼈고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정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적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도대체 정부는 신성장 동력이고 미래성장 동력 산업이고 비전 제시는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실 처음 나왔습니다. 별로 나오고 싶어 하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글로벌은 늘 신약개발과 글로벌이라는 거는 아마 이 약업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그 얘기를 평생을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자리에 나와서 뭐 그런 걸 약속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꿈일 것이고 꿈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 도달할지 모르지만 가지는 거죠. 누구든지. 제가 어떤 그 강의를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산업이든지 글로벌로 가기 때 걸리는 소요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이 있었고, 전자가 있었고, IT가 있었고, 자동차가 있었고, 보통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빨리 접목이 돼서 한 10년 정도면은 또는 10년에서 길게 15년 정도면은 국내 내수 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가 내수 산업이 없이 글로벌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약산업을 우리는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글로벌로 가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그 측면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지금이라도 우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회의적, 하루는 가능하겠다. 제가 여러 가지 기사도 서치하고 또 저한테 들어오는 어떤 피드백을 보면서 저 2012년도에 저희 원희목 의원이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을 만들었고 처음으로 아마 만들어지고요. 저희 부에서 어찌됐건 제약산업팀이라는 생기고 최근에 저희 부에서 산업을 육성하자는 얘기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그 정책을 세우면서 또 작년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염원하던 어떤 글로벌로 조금 성큼 다가선 게 아닌가. 아까는 뭐 비등점에 도달했던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늘 보고를 드릴 때 너무 이분들한테 뭐 환상적이게 뭐 당장에 뭐가 나옵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해낼 역량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어떤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IT 산업을 육성할 때도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산업계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정부 쪽의 어떤 지원을 저희가 물신양변을 했듯이 제약산업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건 아마 재정 지원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파마 이전 2020을 발표하고 또 지난 정권에서 제가 또 VIP를 모시고 파마 2020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가 아마 12년부터 해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요. 지금 14년 시행 계획에 아마 수립돼서 각계 전 부처랑 그 종합적인 대책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R&D를 대폭 늘리겠다.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R&D가 그렇게 이제 5천억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민간의 R&D가 중요한 거는 앞에 하신 대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제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신약일 필요는 없지만은 차별화된 자기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R&D의 결과물이지 그걸 남이 하던 걸 가져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R&D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혁신제약기업에서 R&D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많이 그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했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뭐 화물 의약품을 포함시키고 계량 신약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하는 R&D 부분에다가 남들이 전부 다 세제를 축소하는 마당에 저희는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1, 2, 3까지 화물 의약품은 R&D 지원 공제를 받고 있는 데서 되도록이면 R&D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금융 지원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으로 저희가 제약펀드를 작년에 1호 펀드를 했지만 신성장 동력 펀드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이 한 50%, 60%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200억 원 투자하고 정책금융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1,000억 원 조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 실적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희 기업 환경이나 또는 투자 쪽과 어떤 기업 환경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이걸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일단 펀드를 만들어서 올해 투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2호 펀드에 대한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은 저희가 KVF 펀드를 조성했고 올해는 제가 PF 펀드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투자 대상을 갖다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G2G 협력을 조금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 장벽이 워낙 세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제품에 좋다는 것도 있지만 각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술 장벽이 너무 셉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파머진 컨트리를 좀 가보니까 미국이나 또는 EU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 한 70년대, 80년대 수준의 어떤 정부 간의 협력으로서 뚫을 수 있는 길이 많아서 처음엔 저희가 이제 폴란드하고 해서 인허가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에콰도르 건 같은 경우에는 호몰로게이션을 갖다 저희가 또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성과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또 저희가 중남이나 중동이나 가보면은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의 뭐 사례가 있겠지만은 한국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쪽에 제약단지를 설립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도 G2G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G, 민간이 10번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G2G 협력을 통해서 어떤 길을 내드리면 훨씬 더 그걸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G2G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R&D 프로덕티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4천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매년 보호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상용화해서 산업화되는 품목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게 또 기술사업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 안에 기술사업화센터가 200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R&D에 대한 데이터 자체도 지금 현재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R&D 아카데미 사이드하고 산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가 조금 더 충실하게 더 보강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하나가 저희가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기술이나 이런 어떤 게 창출되지 않는 반면에 기술 사업화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저희가 올 6월이나 7월쯤에서 거기다가 같이 어디죠? 에이스타의 기술 사업화 트랙을 한국 기업에다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MOU를 맺어서 거기다가 센터를 메디텍 디벨롭먼트 센터를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이나 해서 저희가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외국에서 잘하는 영역과 조금 결합을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인터내셔널 컬래보레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저희 나라에 어떤 글로벌 진출하려는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물어보면은 R&D 기획에서 내가 이 R&D에 어떤 물질을 파이프라인을 선정해야 되고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고 라이센싱이나 아웃은 언제 해야 되고 글로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흥원에다가 해외 제약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컨설팅 비용도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대학원이니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실로 맺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흡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제가 많은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성과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인 것 같아요. 민간의 기업 풍토와 어떤 혁신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부가 이걸 끌고 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성공 모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약업계에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외부에도 보여줘서 아 제약도 글로벌로 갈 수 있고 또 제약이 글로벌로 간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인 일인가. 그냥 자동차 한 대 판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일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인식이 된다면은 이게 조금 더 많은 저희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제가 뭐 기재부나 국회나 이런 쪽에서 예산 설득하는 작업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플로어에 계시는 분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할 수 있다라고 납득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역량을 결집해서 저희 정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더 R&D를 열심히 하고 투자를 하시고 어렵지만 투자를 하시고 어떤 글로벌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아주 브로드하게 아마 다른 분들 의견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자세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R&D에 대해서, 세제 지원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정부 간 협력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 인력 양성 모든 걸 다 커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계시니까 그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이동호 단장님께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우리 정은영 팀장님이 워낙 점잖게 정부 입장을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들어와서 정부한테서 받은 돈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제발 좀 다 쓰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해요. 근데 이제 다 못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제품이 될 만한 데만 돈을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소싱을 해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금 작년에 1,000억, 금년에 1,000억, 앞으로 아마 5년간 5천억의 펀드를 만들어서 드리고 의욕적으로 외국에서 잡아오는 물건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하시면 또 저희 돈으로 추가 개발 자금까지 쓰실 수 있으시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부처가 3개 부처가 있는데 복지부가 옆에서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지부가 R&D에 돈을 넣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부처 R&D와 복지부 R&D 간에 이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처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첨단복합단지라든지 모든 게 법을 만들고 출범을 했는데 본부처는 굿윌로 출발했어요. 서로 잘 협조할 거야. 근데 실제로 지난 3년간 그렇게 협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마다 시스템이 달라요. 그 다음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오늘 저는 총 맞을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본부처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훨씬 좋은 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규제 철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펀드는 전부 다 국내 산업용입니다. 국내 산업만 지원하라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소싱을 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글로벌에서 소싱을 해와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우리나라 약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도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우리나라 내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약을 만든 것만 우리나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조성을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글로벌 컴페티션에서 이기는 약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펀드를 이용하실 생각을 하고, 또 투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회사가 그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어야 결과도 맛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 혹시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단장님 제가 과거부터 이제 쭉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기업의 투자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본부처 사업단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안내도 하고 많이 장려도 합니다만은 그 매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진짜 3개 부처 내지는 전체 우리나라 그 정부의 그런 기술력 규정도 있고 매칭에 대한 기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옵션을 어떤 거를 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그 매칭 부분을 감소를 좀 시켜주셔서 많은 돈을 임상 쪽에 들어가는 돈을 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연구소장님이나 지금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 말을 조금 일부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이 50대 50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원칙과 조금 차별화시켜서 한 개 과제에 적어도 지금 50억을 지원해주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현재 규정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형편은 다 알고 있는데 기업이 사실 그거를 다 쓰려고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힘든 부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숙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그 기업이 못 쓴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저촉을 받는데 그럼 그 규정을 갖다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면을 지금 그거를 과감하게 뭐 규제다 그래갖고 철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그 안에서 진행을 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옵션을 걸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한번 좀 의논을 해볼 수도 있다. 옛날에는 저희가 20대 80은 중소기업가 뭐 50대 50은 대기업가 이렇게 되다가 또 30대 70 뭐 그 다음에 부처별로도 틀리다가 나중에는 부처별로 또 통합기술력 관리 규정 내지는 매칭에 대한 기준 이런 걸 여러 가지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스스로가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매칭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업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타 보고서상의 매칭을 50%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거고요. 심지어는 대학에 계시는 연구자분도 50% 매칭하도록 사업단이 처음에 출범했습니다. 근데 프리클리니컬 이전의 기초 디스커버리 단계와 대학이나 연구소는 매칭을 풀어드렸어요. 오히려 사업 기간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50억 그런 제한은 없고요. 지금 제일 많이 받아간 회사는 한 과제에 100억 받아갔습니다. 물론 과제 수양 기간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연 30억씩 임상 비용을 받아간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칭을 못 만든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 할 때 과제에 뽑히면 매칭금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투자 회사 중에 저희 과제에 뽑히면 매칭을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회사가 2개 회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칭금이 없어서 과제를 못 낸다는 건 저는 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뽑히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뽑힌 다음에 우리 돈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해외 투자금이라도 저희가 밀어 드릴 테니까 제발 뽑히도록 노력만 해 주십시오.
제가 중국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사이언티스트들이 요즘 사이언티스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전공을 되게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뭐 여기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 냅니다. 그런데 과학자에 대해서는 세금 낸 거에 대해서 25%에서 30%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여기 계신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모티베이션도 되고 금전적인 혜택도 조금은 받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점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상당히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중국 노바티스에 있는 후배가 이메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가 몇 프로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25%에서 3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아마 진행하시지 않을까. 예, 요번 내용이 토의 내용이 너무 활발해서 저희 예상 시간을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다음 세션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